여보, 딱 한 달만 참아. 서류상으로만 위장이혼 해두면 빚쟁이들이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는 손 못 댄다니까? 서울 가정법원 계단에서 남편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소중한 가정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루 뒤, 이영희, 남편 대신 빚 갚아. 3명의 사채업자가 들이닥쳤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아들 지우가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하지만 다음 순간 아들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제야 영희는 알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어준 순간 남편 박동철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릴 준비를 끝냈다는 걸. 하지만 그 인간은 딱 하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희라는 여자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정문 앞 계단에 이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영희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동철이 영희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살려줘. 지금은 진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 무서운 사채업자 놈들이 당장 우리 집까지 쳐들어올 판이라고. 동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가방 속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서류에 도장 찍고 가짜로 이혼하면 우리 지우랑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집 무사히 지킬 수 있는 거 확실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아, 당연하지. 답답하네 정말. 서류상으로만 딱 위장이혼해두면 그 독종 같은 빚쟁이들이 당신이나 지우한테는 털끝 하나 손 못 댄다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니까 안심해. 내 말만 믿어. 동철이 영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도장 찍고 나면 당신은 당장 어디로 가서 지내는 거예요? 밥은 어떡하고요? 내 걱정은 하지도 마. 일단 그놈들 눈 피해서 꽁꽁 숨어 있어야지. 딱 한 달. 한 달만 눈 딱 감고 참아. 빚쟁이들 도끼 좀 빠지고 조용해지면 내가 바로 돌아와서 다시 혼인 신고할 테니까. 동철이 영희의 등을 떠밀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창구 앞에 선 영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건네받으며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두 분 합의 이혼하시는 거 맞으시죠? 여기 서류 아래에 도장 찍으세요. 영희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동철도 재빨리 자기 도장을 찍고 서류를 직원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2주 후에 이혼 확정 통지서 우편으로 받으실 겁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철이 영희의 손목을 잡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동철이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휴, 여보, 나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해. 그 징글징글한 빚쟁이 놈들이 여기까지 냄새 맡고 쫓아올지도 몰라. 나 먼저 간다. 영희가 동철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여보. 당장 떠나면 앞으로 연락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지우가 아빠 어디 갔냐고 찾으면 당장 뭐라고 둘러대요? 지우한테는 아빠가 회사 일로 길게 지방 출장 갔다고 대충 말해놔. 무조건 내가 먼저 전화할 테니까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알았지? 동철이 영희의 손을 뿌리치고 도로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택시를 급히 잡아 세우고 뒷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기사님, 아이고, 빨리 좀 가주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빨리 밟아주세요. 택시가 매연을 뿜으며 출발했습니다. 영희는 멀어지는 택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영희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백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난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접시들을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부어 올랐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해 냉장고에서 무와 배추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내내 동철에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휴 그래. 꼭 참고 버티자. 딱 한 달만 고생하면 돼. 우리 지우 대학교 갈 등록금만 무사히 모으면 빚쟁이들도 떨어져 나가고 지우 아빠도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고 말고. 저녁 6시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학원 끝나고 왔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19살 지우는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또렷한 청년이었습니다. 영희가 지우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얼른 와서 앉아. 밥부터 먹자. 오늘 학원 공부는 잘하고 왔어? 안 피곤해? 네, 밥 많이 주세요. 참, 엄마. 오늘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 친 거 점수 나왔는데요. 저번에 틀렸던 수학 점수가 쑥 올랐어요. 지우가 밥을 떠먹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 정말 맛있다. 근데 엄마, 아빠는요? 벌써 퇴근해서 집에 가셨어요? 영희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지후 아빠는 회사에 엄청 급한 일이 터져서 멀리 출장 가셨어. 네, 갑자기 웬 출장이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언제 다시 오신대요? 일이 좀 복잡해서 한 달 정도 걸릴 거라네. 아빠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너는 밥 든든하게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 11시 영희는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동철이 미리 챙겨달라고 부탁한 옷가지들을 큰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희는 동철이 일러준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구로구 어느 골목 안쪽에 있는 임시 숙소였습니다. 영희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가로등도 없이 캄캄했습니다. 영희가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철거가 끝난 빈 공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주소가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방은커녕 건물이 아예 없잖아. 다 부서진 흙바닥뿐이네. 여보, 박동철 씨, 어디 있어요? 영희가 황급히 동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여보, 얼른 전화 좀 받아봐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곧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삐소리 이후 영희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도 똑같은 기계음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영희는 빈 공터 한가운데 주저앉아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영희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아침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식당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가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어이, 여기 식당 주인 이영이 어딨어?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당장 기어나와. 영희가 놀라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누구신데 남의 식당 문을 이렇게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세요? 아침부터 왜들 이러세요? 우리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 당신 남편 박동철이 우리한테 싹 다 빌려간 돈, 그거 대신 받아내러 왔다. 왜? 남자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영희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영희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 난에 영희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5천만 원이요? 저는요,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이런 무서운 종이에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사람을 잘못 봐?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당신 이름 이영희의 석 자랑 도장, 그리고 당신 주민등록증까지 아주 예쁘게 다 찍혀 있잖아. 이거 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보증 서류라고, 이 아줌마야. 덩치 큰 남자가 영희의 멱살을 잡아 주방 구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영희의 등이 싱크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당신 남편 박동철이는 벌써 돈 챙겨서 외국으로 튀었고 둘이 짜고 위장 이혼까지 했다며? 남편이 도망갔으면 보증선 마누라가 대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어제 빚쟁이들 피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훔쳐다가 쓴 거라고요. 아따, 이 아줌마 말이 진짜 맞네. 우리가 지금 당신들 부부싸움 핑계 들으려고 아침부터 여기 온 줄 알아? 돈 내놔. 당장 내 돈부터 내놓으라고. 남자가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그릇이 깨지며 김치와 나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끓고 있던 국물이 쏟아지며 가스레인지 불이 치솟았습니다. 야, 이영희, 딱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우리 돈 5천만 원, 이자까지 싹 다 긁어 모아놔. 안 그러면 이 식당 다 부숴버리고 콱 문 닫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해.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난장판이 된 식당과 어머니를 위협하는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들 깡패야? 우리 엄마한테 당장 손 떼지 못해. 지우가 큰 소리로 외치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희의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지우가 세게 밀쳐냈습니다.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어디서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죽고 싶어? 남자가 주먹을 휘둘러 지우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지우의 입꼬리가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면서도 남자의 허리를 껴안고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지우의 복부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아! 지우가 신음을 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영희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지우야. 우리 아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애는 때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들이 식당 안의 탁자와 의자를 모조리 엎어버렸습니다. 접시와 컵이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이웃 상인이 신고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남자들은 경찰을 보자 식당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경찰 떴다. 야, 이영희. 방금 말한 거 똑똑히 기억해. 딱 일주일이야. 돈 안 해놓으면 다음번엔 내 아들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 가자. 남자들이 으름장을 놓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확인했습니다. 젊은 경찰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보니까 이 대출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분이 도장을 몰래 훔쳐서 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인 저희도 함부로 저 사람들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희는 대답할 힘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입가에 피를 닦으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식당은 이미 영업이 불가능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이 난장판이 된 지 3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보증금마저 사채업자들에게 압류당했습니다. 살던 집도 전세금이 동철 명의로 되어 있어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 지우는 급히 짐을 싸서 인근 찜질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찜질방 휴게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영희가 낡은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지우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부터 찾아야지. 아빠를 찾으면 다 해결돼.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희는 동철이 자주 가던 장수동 기원으로 향했습니다. 2층 기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둑알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이 영희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동철 씨 본 지 한 달도 넘었어요. 여기 안 와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투덜대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영희는 기원을 나와 동철이 예전에 다니던 사무실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전 10시 영희는 동철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김 사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동철 아내 이영희입니다. 잠깐 뵙고 싶어서요. 문이 열리며 배가 불룩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이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동철이 형님 찾으러 오셨어요? 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김 사장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 사람 한 달 전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발길 끊었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시는 거 없으세요? 김 사장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하나 이상한 건 있었죠. 동철이 형님이 은행 3군데를 돌면서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금으로요? 네. 식당 보증금이랑 집 전세금까지 싹 빼냈다고 자랑하던데. 그게 언제였어요? 한 달 좀 넘었나? 이혼하시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영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철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희가 김 사장의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영희 씨 아니에요? 돌아보니 동네 미용실 박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영희에게 다가오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요즘 식당은 어때요?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문 닫았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박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2주쯤 전에 봤어요. 어디서요? 공항 가는 길목에서. 제가 친구 배웅하러 갔다가 우연히. 박 원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희가 박 원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뭘 보셨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동철 씨가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팔짱까지 끼고 아주 다정하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화려하게 꾸민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긴 웨이브에 명품 가방 들고. 박 원장이 영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출국장 쪽으로 들어가던데. 혹시 해외여행이라도. 영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뒤돌아 달려갔습니다. 영희는 곧장 출입국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출입국 관리소 민원실에서 영희가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 출국 기록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혼하셨으면 조회가 안 되는데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담당 직원이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박동철 씨 맞죠? 최근 출국 기록 하나 있네요. 언제요? 이달 초 5일.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 탔어요.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영희가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동반자는요? 최지숙이라고 나오네요. 영희가 출입국 관리소를 나와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철은 처음부터 영희를 버리고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후 4시 영희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영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 도용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마땅한 게 없네요. 이혼하기 직전에 몰래 제 도장을 쓴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증인이라도 있어요? 영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영희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두 분이 합의 이혼하신 상태잖아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더 복잡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영희가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찜질방에 남아있던 지우는 동철이 남긴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안에서 우편물 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구겨진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금빛 글씨로 대부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휴대전화로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영등포 뒷골목 상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메고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 지우는 명함에 적힌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간판이 걸린 철문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욕설이 섞여 들렸습니다. 지우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화투를 치는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야? 덩치 큰 남자가 지우를 노려보며 일어섰습니다. 지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여기 최지숙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마른 체구의 남자가 담배를 비벼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누군데? 박동철이랑 같이 다니는 여자요. 여기 명함이 있어서 왔어요. 마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지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남자가 벌떡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숙이는 내 누나야. 그런데 너는 누구냐고? 박동철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마른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르는데? 그리고 여긴 내가 함부로 올 때가 아니야. 지우가 마른 남자의 옷깃을 와락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마른 남자가 손짓을 하자 주위에 있던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지우의 팔을 비틀어 뒤로 젖히고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설쳐? 남자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지우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으윽! 지우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지우의 등을 쇠파이프로 내려쳤습니다. 지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른 남자가 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음엔 죽을 줄 알아. 마른 남자가 지우를 밀쳐냈습니다. 지우의 몸이 가파른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마지막 계단 끝에서 지우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붉은 피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후 보호자시죠?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중상을 입고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영희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영희는 피투성이가 된 지우를 보았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들것 위에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영희가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의사가 영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 아들 살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것이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복도 벽에 기대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먹으로 차가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동철, 최지숙, 절대 용서 안 해.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가 쓰러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영희는 수없이 기계에 연결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영희 옆에 서서 차트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어요. 언제 깨어날 수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최소 6개월은 지금 상태로 지내야 할 겁니다. 영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6개월이요?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영희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 4시 영희는 찜질방에서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떨며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영희가 섰습니다.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청소 일할 사람 3명만 태워요. 영희가 손을 번쩍 들고 트럭 뒤로 뛰어 올랐습니다. 오전 8시까지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받은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다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영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후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지후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후야,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꼭. 영희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공책 첫 장에는 최지숙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오늘 하루 동안 알아낸 정보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밤 10시 영희는 병원을 나와 강남의 한 유흥업소 앞에 섰습니다. 지숙이 예전에 일했다는 곳이었습니다. 영희가 업소 뒷문으로 돌아가 담배를 피우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최지숙이라고 아세요? 여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이름 왜 찾아요? 개인적으로 찾을 일이 있어서요. 여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숙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는데 그 여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손님들 돈 뜯어먹고 도망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문 사기꾼이죠. 영희가 공책과 볼펜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 피해자들 연락처 아는 거 있어요? 글쎄요. 김 사장이라고 당한 사람은 알아요. 명함 하나 줄까요? 여자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명함을 받아 공책 사이에 꽂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희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마른 체구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최지숙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 맞으시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얘기는 듣기도 싫어요. 뭐하러 왔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같이 고소하면 안 될까요? 김 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영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은 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숙이한테 부동산 투자한다고 3천만 원 줬어요. 계약서까지 썼는데 전부 가짜였죠. 증거는 있으세요? 계약서랑 통장 거래 내역 다 있어요. 근데 경찰이 해외로 도망갔다고 손 놓더라고요. 영희가 공책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지숙이랑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피해자들 모아서 같이 추적하면 어떨까요? 김 사장이 영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식물인간이에요. 꼭 잡아야 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이 서랍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 있어요. 우리끼리 모임도 만들었거든요. 영희가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희는 피해자 12명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지숙에게 수천만 원씩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는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조그만 카페 구석에 피해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영희가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지숙이를 잡으려면 필리핀 현지에서 추적해야 해요. 흥신소 의뢰 비용이 필요해요. 한 남자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드는데요? 500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나눠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낼게요. 그 여자 꼭 잡고 싶어요.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모인 돈을 들고 필리핀 전문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흥신소 사무실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영희를 맞았습니다.
의뢰 내용이 뭐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국인 2명을 찾아야 해요. 사진 여기 있어요. 영희가 동철과 지숙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적하고 사진 찍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계좌 추적도 가능한가요? 추가 비용 내시면 가능합니다. 영희가 동철의 차명 계좌 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 계좌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주세요. 남자가 메모지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흥신소입니다. 자료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영희가 일을 마치고 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가 봉투를 뜯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풀빌라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동철과 지숙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동철은 선글라스를 쓰고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비키니를 입고 동철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계좌 추적은요? 여기요. 남자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차명 계좌에서 필리핀 현지 카지노 사업체로 큰 돈이 들어갔어요. 불법 카지노인 것 같은데요. 영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동철이 한국에서 빼돌린 돈이 전부 카지노에 투자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사진과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후의 병실 벽에 영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동철과 지숙의 웃는 얼굴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저것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하지만 곧 끝날 거야. 며칠 뒤 흥신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올 수 있어요? 영희가 황급히 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희를 맞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동철 씨가 현지 마피아한테 당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투자한 카지노가 사기였어요. 마피아가 파놓은 덫이었죠. 돈 다 뜯겼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 마피아한테 쫓기고 있어요. 빚 갚으라고 총까지 들이댔다는 정보가 있어요. 남자가 최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추한 빈민가 골목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숨어있는 동철과 지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희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피아가 여권까지 압류했대요.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죽을 수도 있겠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영희는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동철과 지숙이 마피아에게 죽으면 복수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추적해 주세요. 특히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틀 뒤 흥신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2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마피아 감시망을 뚫고 도망쳤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영희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밀항일 가능성은요? 높아요. 현지 브로커 통해서 화물선 타고 도주했을 수도 있어요. 영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국으로 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지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희가 지후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후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덫을 준비할게. 영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장 구석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영희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사온 사고를 큰 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영희는 간을 맞췄습니다. 오전 6시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영희가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여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깊은 맛이 나네. 양도 푸짐하고 맛있게 드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좁은 식당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는 쉴 틈 없이 국밥을 내오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한 상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 먹으면 힘이 나. 사장님이 정성껏 끓이시거든. 그러게. 나도 이제 여기만 와. 입소문이 퍼지며 영희의 국밥집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영희는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아 지후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항 화물선 부두에 낡은 배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어두운 선창 밑에서 동철과 지숙이 기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더러웠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동철이 주위를 살피며 지숙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나가자. 세관 직원 오기 전에. 두 사람은 부두 뒤편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동철과 지숙은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 변두리 허름한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루에 3만 원입니다. 동철이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일주일치 먼저 드릴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저희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현금으로 낼 테니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동철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돈을 받아들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3층 305 쓰세요. 동철과 지숙은 좁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숙이 침대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돈도 다 떨어졌고. 일단 숨어 지내면서 방법을 찾아야지. 동철이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여관 앞 골목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주변 상점을 돌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편의점 주인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남자들은 여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3층 방 안에서 동철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선글라스 낀 남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들이 여기까지 왔어. 지숙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피아 사람들이야? 당연하지. 빚 받으러 온 거야. 동철이 방 안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구해? 당장 1,000만 원도 없잖아. 동철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후. 뭐? 지후 보험금. 내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 상해 보험 5,000만 원짜리.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타? 진단서랑 도장만 있으면 돼. 영희 몰래 챙기면 돼. 병원에 가겠다고? 미쳤어? 다른 방법이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 동철이 모자를 눌러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철과 지숙은 한강성심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동철이 지숙을 로비 구석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망봐. 영희 내려오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동철은 복도를 따라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영희가 지우의 병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원무과에서 이번 달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철은 영희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진단서 파일이 서랍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이 진단서를 꺼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침대 옆 가방을 뒤지다가 영희의 인감 도장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동철의 손이 도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지갑을 챙기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희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동철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희가 동철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영희가 동철의 멱살을 와락 잡았습니다. 동철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고함쳤습니다. 아들 보험금까지 훔치려고? 이 인간아. 동철이 영희의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쳤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동철이 영희의 배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영희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철은 병실 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영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동철을 쫓았습니다. 박동철. 동철이 비상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로비에서 망을 보던 지숙이 영희의 목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영희와 지숙이 마주쳤습니다. 지숙이 영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인연이 여기까지 따라와? 지숙이 영희를 계단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영희의 몸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영희가 지숙의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지숙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할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체격이 건장한 중년 남성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남성이 지숙의 팔을 단숨에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지숙이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던 동철이 남성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지숙이 동철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도망쳐. 두 사람은 비상구 문을 박차고 병원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이 쫓아가려다 바닥에 쓰러진 영희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남성이 영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통장과 도장을 주어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 거죠? 영희가 통장을 받아들며 남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남성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전직 경찰 수사관이에요. 영희가 명함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이 계단 난간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지숙을 오래 추적해왔어요. 필리핀 마피아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듣고 이들을 미행했죠. 저를 도우려고 온 건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복수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영희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동생이 지숙한테 사기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영희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복수하려고 해요. 제 아들이 저 병실에 누워 있어요. 민준이 영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하시죠.
영희가 민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민준이 영희의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희가 주방에서 나와 민준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물만 주세요.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물 한 잔을 내오고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한참 동안 물컵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기획부동산 투자한다고 지숙한테 전 재산을 맡겼어요.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영희가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도 완벽했고 등기부등본까지 있었어요. 근데 전부 가짜였어요. 민준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동생이 제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형, 미안해. 나 너무 바보 같았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영희가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동생 집에 갔더니 목을 메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동생을 내렸죠. 죄송합니다. 그 뒤로 지숙을 쫓았어요. 5년 동안 필리핀까지 갔다가 놓쳤죠.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민준이 파일을 덮으며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저것들을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철과 지숙은 지금 마피아한테 쫓기고 있어요. 극도로 다급한 상태죠. 네. 다급한 사람은 판단력을 잃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영희가 민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영희 씨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퍼뜨려요. 수십억 대의 현금이 있다고. 그럼 동철이 덤벼들겠네요. 맞아요. 밀항자라 경찰에 갈 수도 없는 주제에 영희 씨 돈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이 움직이면 저희는 모든 걸 증거로 남겨요.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에 넘기는 거죠.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단골 손님 중에 입이 가벼운 사람 있어요?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통장님이 계세요. 소문 퍼뜨리는데 도가 텄죠. 그분한테 은밀하게 얘기하세요. 최근에 재개발 지역 땅 투자로 큰 돈 벌었다고. 알겠습니다. 이틀 뒤 영희의 국밥집에 동네 통장이 찾아왔습니다. 통장은 60대 후반의 마른 체구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영희가 국밥을 내오며 통장 옆에 앉았습니다. 통장님, 요즘 경기는 어때요? 에이,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이죠. 통장이 국밥을 떠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운이 좀 따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친구가 재개발 지역 땅 투자 얘기를 해서 남은 돈 넣었거든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통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요? 영희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십억이요. 아직 비밀인데 통장님만 알려드려요. 세상에, 대박이네요.
축하해요. 통장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해주세요.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알았어. 통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은 시장 상인 3명을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애 씨 아세요? 국밥집 하는. 알죠. 거기 국밥 맛있던데. 그분이 말이에요. 요새 대박 났대요. 한 상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대박이요? 재개발 땅 투자해서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비밀이래요. 그래요? 겉으로는 조그만 국밥집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래니까.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통 골목 뒤 쓰레기 더미 뒤에 동철과 지숙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낀 마피아 깡패들이 시장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쓰레기통 뒤에서 몸을 낮추며 지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들이 여기까지 왔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 돈이라도 있어야 도망치든지 하지. 지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옆가게 상인 2명이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며 떠들었습니다. 영인의 국밥집 아세요? 거기 사장님 떼돈 벌었대요. 수십억이래요. 재개발 땅 투자로. 와, 부럽네. 겉으로는 조그맣게 장사하는 것 같던데. 상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동철과 지숙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동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영희가 돈이 있다고? 들었잖아. 수십억이래. 우리 돈이었던 거 생각하면 절반은 내 거야. 동철이 쓰레기통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숙이 동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영희가 순순히 줄 것 같아? 방법이 있어. 동철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밤 동철은 모자를 눌러 쓰고 허름한 건물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뚱뚱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결사 브로커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차용증 하나 만들어야 해요. 브로커가 담배를 비벼 끄며 동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 명의로요? 제 전처요. 이영희. 동철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희의 인감도장 도장본이 찍힌 종이였습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받아들고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당연하죠. 병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금액은 얼마로 할 건데요? 2억으로 해주세요. 그걸로 영희 재산 다 뜯어낼 거예요. 브로커가 입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재미있네요. 하지만 선수금이 필요해요. 얼마요? 500만 원.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문서 위조는 위험한 일이에요. 싫으면 다른 데 가보시든지. 동철이 주먹을 쥐었다 펼쳤습니다. 알겠어요. 사흘 안에 마련해 올게요. 동철이 여관방으로 돌아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숙이 침대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브로커한테 500만 원 줘야 해. 그런 돈 어디 있어? 동철이 지숙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구해와. 어떻게든. 미쳤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동철이 지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지숙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몸이든 뭐든 팔아서 가져와.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 동철이 지숙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지숙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동철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틀 뒤 지숙이 몰래 브로커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브로커가 지숙을 보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동철 여자 맞죠? 네.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영희한테 돈 뜯어내면 절반 드릴게요. 대신 동철을 마피아한테 넘겨주세요. 브로커가 눈을 가늘게 뜨며 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철을 배신하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살아야죠. 동철이랑 있으면 저도 죽어요. 흥미롭네요.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거래 성사시키죠. 지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사무실 창고에 숨어 있던 남자가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이 심어둔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민준이 동철의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 3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에는 지숙과 브로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볼륨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를 문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동철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희한테 돈 뜯어내면 절반 드릴게요. 대신 동철을 마피아한테 넘겨주세요. 지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철이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들은 동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인연이 날 팔아? 침대에서 자고 있던 지숙이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동철이 녹음기를 지숙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날 배신했어? 지숙이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동철이 지숙의 목을 와락 잡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지숙이 숨이 막혀 발버둥쳤습니다.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동철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병이 깨지며 동철의 이마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으아! 동철이 비틀거리며 지숙을 놓았습니다. 지숙이 깨진 병을 들고 동철에게 휘둘렀습니다. 동철의 팔에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웠습니다. 침대 시트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깨진 그릇과 가구들이 바닥에 널렸습니다. 내가 먼저 날 버렸잖아. 너야말로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잖아.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후배 형사의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가짜 차용증 사본과 밀항 선박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메모지 한 장을 봉투 위에 올렸습니다. 메모에는 동철과 지숙의 여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저녁 6시에 국밥집 영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지우의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삑, 삑, 삑. 영희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간호사들과 함께 지우의 침대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손전등을 꺼내 지우의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어서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우가 스스로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영희가 침대로 달려가며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우가 얼굴에 붙어 있던 산소 마스크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엄마. 지우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의사가 지우의 맥박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내가 다쳐서 오래 누워 있었어. 지우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희가 지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깨어났으니까 다 괜찮아. 지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 불러주세요. 영희가 놀라 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기억나요. 저한테 폭행한 사람들.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시간 뒤 담당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지우 씨 맞죠? 진술 가능하세요? 네. 지우가 침대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6개월 전 일 기억나세요? 네. 영등포 상가 건물 3층 대부업체였어요. 형사가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버지를 찾으러 갔어요. 최지숙이라는 여자 동생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 아세요? 몰라요. 하지만 얼굴은 똑똑히 기억해요. 지우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키는 작고 마른 체구였어요. 눈 밑에 점이 있었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폭행했나요? 네. 저한테 쇠파이프로 옆구리랑 등을 때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고요. 몇 명이었죠? 4명이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집단 폭행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른 남자가 저를 계단 아래로 밀었어요. 몸이 굴러떨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충분합니다. 내일 사진 자료 가지고 다시 올게요. 형사가 병실을 나가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복도에서 상부에 전화를 거는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피해자 깨어났습니다. 진술 확보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기동대 차량 5대가 영등포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방패와 헬멧을 착용한 경찰들이 일제히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대부업체 철문 앞에 경찰들이 모였습니다. 팀장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 2명이 철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며 안으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안에서 도박을 하던 남자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남자들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숙의 동생이 뒷방으로 도망치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과 장부를 가방에 쑤셔 넣고 비밀 통로 쪽으로 달렸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지숙의 동생이 통로 문을 열려는 순간 테이저건에서 전기가 발사됐습니다. 동생이 바닥에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찰들이 달려가 동생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특수폭행, 도박장 운영, 현행범 체포다. 경찰들이 동생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지숙의 동생이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책상 너머로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이지후 폭행 사건 기억하나? 몰라요. 동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서 내 얼굴 똑똑히 증언했어. 특수폭행에 살인미수까지 붙으면 최소 15년이야.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협조하면 형량 줄여줄 수 있어. 안 그러면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야. 형사가 서류를 펼쳐 동생 앞에 놓았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뭘 알려드리면 되는데요? 최지숙, 내 누나 어디 있어? 동생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천이요. 여관에 숨어 있어요. 주소 정확히 대. 9월동 쪽. 해바라기 여관 305호요. 형사가 수첩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은 박동철이요. 필리핀에서 밀항에 들어왔어요. 밀항 증거는 제가 브로커 연결해줬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동생이 휴대전화 번호를 불렀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잘했어. 이거 다 증거로 쓸 거야. 형사가 취조실을 나가며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관 포위해. 놓치면 안 돼. 같은 시각 해바라기 여관 305호에서 동철과 지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영등포 불법 도박장 적발, 운영자 체포. 카메라가 경찰에 끌려가는 남자를 비췄습니다. 지숙의 동생이었습니다. 지숙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내 동생이야. 동철이 리모컨을 던지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지숙이 황급히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해. 동생이 우리 위치 말할 거야. 동철이 지숙을 밀쳐냈습니다. 내가 동생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지금 그게 중요해? 빨리 나가자고. 동철이 지숙의 가방을 낚아채 뒤졌습니다. 돈 어디 숨겼어? 왜? 그게 왜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지. 도망칠 돈이 있어야지. 동철이 가방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지숙이 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동철이 현금을 움켜쥐고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지숙이 동철의 뒤통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거 내 돈이야. 나. 동철이 지숙을 벽에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지숙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철은 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숙이 일어나 가방을 뒤지다가 식칼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지숙이 식칼을 들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철은 계단을 내려가 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숙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철, 동철이 골목 안쪽으로 달렸습니다. 지숙이 식칼을 휘두르며 동철을 쫓았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쌍안경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목표물 이동 시작. 2번 골목으로 진입. 곳곳에 배치된 정보원들이 무전으로 대답했습니다. 3번 지점 확인. 4번 지점 대기 중. 민준이 휴대전화를 꺼내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동해.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 알았어. 5분 안에 도착한다. 민준이 전화를 끊고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빈 건물 문 열어뒀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가방도 놓았고요. 좋아요. 저것들이 곧 그쪽으로 갈 거예요. 민준이 무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목표물을 6번 지점으로 유도해. 경찰 도착 시간 맞춰. 알겠습니다. 정보원들이 곳곳에서 동철과 지숙을 몰아갔습니다. 동철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쪽에 철문이 열린 빈 건물이 보였습니다. 동철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따라온 지숙도 식칼을 들고 건물로 난입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지숙의 목소리가 텅 빈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밖 승합차 안에서 영희와 휠체어에 앉은 지후, 그리고 민준이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동철과 지숙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영희가 모니터 속 동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이 무전기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동철이 빈 건물 안으로 뛰어들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건물 중앙 바닥에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동철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게. 동철이 가방 쪽으로 달려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지숙이 식칼을 들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지숙이 동철의 어깨를 향해 식칼을 내리찍었습니다. 퍽! 칼날이 동철의 왼쪽 어깨에 박혔습니다. 으악! 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숙이 식칼을 빼내려 했지만 동철이 몸을 돌리며 지숙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동철이 지숙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지숙의 손에서 식칼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먼지투성이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밀어붙였습니다. 동철이 지숙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시멘트 기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날 팔아먹으려고 했지? 내가 먼저야? 넌 처음부터 영희한테서 뜯어낼 생각만 했잖아. 동철이 지숙의 머리를 기둥에 세게 찧었습니다. 쿵! 지숙의 이마가 시멘트에 부딪혀 피가 흘렀습니다. 지숙이 비명을 지르며 동철의 찢어진 어깨 상처에 손톱을 박았습니다. 으윽! 동철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지숙을 밀쳐냈습니다. 지숙이 바닥을 구르다가 떨어진 식칼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동철이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 돈 다 날렸잖아. 필리핀 카지노 사기극도 내 동생 짓이고. 내 동생? 넌 그 카지노에 투자하자고 졸라댔잖아. 지숙이 식칼을 휘두르며 동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철이 옆으로 피하며 지숙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지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영희 돈 혼자 먹으려고 브로커 매수했지? 날 마피아한테 팔아먹으려고? 당연하지. 너랑 있으면 나만 죽어. 두 사람이 다시 서로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할퀴었습니다. 동철이 지숙의 목을 두 손으로 조였습니다. 지숙이 동철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습니다. 동철의 뺨에 세 줄의 피가 흘렀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영희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동철과 지숙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주먹을 쥐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준이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진입해. 무장 경찰 병력이 건물 철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팀장이 앞장서서 철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철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일제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동철과 지숙을 포위했습니다. 동철과 지숙이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기 버려. 경찰이 소리치자
지숙의 손에서 식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동철과 지숙이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두 사람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동철, 최지숙, 사기, 밀항, 사문서 위조,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가 두 사람에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동철과 지숙이 경찰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일어섰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경찰차 여러 대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며 영희가 내렸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휠체어를 밀며 따라 나왔습니다. 영희가 동철과 지숙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동철이 영희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동철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경찰이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동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거리에 내팽개쳤을 때는 생각 안 했어? 동철이 고개를 흔들며 발버둥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영희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가짜 차용증과 밀항 선박 명단 사본이었습니다. 영희가 서류를 동철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동철의 얼굴에 부딪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들려던 거지? 날 협박해서 돈 뜯으려고? 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 영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지우가 식물인간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이제 당신이 평생 감옥 바닥에서 썩을 차례야.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철이 경찰의 팔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안 돼. 제발. 경찰이 동철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돌려 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숙이 영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다 동철이 시킨 거야. 나는 이용당한 것뿐이야. 입 닥쳐.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범죄자야. 변명하지 마. 지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휠체어를 동철 앞으로 밀고 왔습니다. 지우가 휠체어에 앉은 채 동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철이 지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아빠 좀 도와줘. 지우가 동철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동철의 신발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절대 아버지가 아니에요. 동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이 동철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인간들이 영희 씨한테 그런 짓을 했대요. 아들까지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잖아. 쓰레기들. 한 상인이 동철에게 페트병을 던졌습니다. 페트병이 동철의 등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휴지와 빈 캔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썩 꺼져라. 감옥에서 평생 썩어. 경찰들이 동철과 지숙을 호송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숙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해. 동철이가 다 시킨 거라고. 영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경찰이 지숙의 머리를 눌러 호송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철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두 사람이 호송차 안에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동철이 지숙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망쳤어. 너야말로. 경찰이 호송차 문을 쾅 닫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호송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경꾼들이 호송차를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영희는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희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 영희 옆에 섰습니다. 끝났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동생 원수를 갚았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영희가 재빨리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괜찮아요, 엄마. 지우가 영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영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사장님.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영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영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민준이 차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워드릴게요. 아니요. 걸어갈래요. 영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걸어가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위를 둘러싸던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빈 건물 앞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아침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와 민준이 앞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가 영희 옆자리에 앉아 법정 앞을 응시했습니다. 재판장 문이 열리며 교도관들이 동철과 지숙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동철의 뺨은 움푹 패였고 머리카락은 성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숙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동철이 방청석을 돌아보다가 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 앞 책상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희와 민준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우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동철, 최지숙. 두 사람의 죄상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사기,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동철은 배우자를 속여 위장이혼을 한 뒤 연대보증 채무를 전가했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연녀 최지숙과 공모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밀항을 통해 불법 입국했습니다. 지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이지우는 6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추고 동철과 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체포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려 시도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박동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결봉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동철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동철이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이 동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숙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결봉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숙은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당연한 벌이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교도관들이 동철과 지숙을 양팔로 붙잡았습니다. 동철이 뒤를 돌아보며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발. 영희는 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숙이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영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네. 정말 끝났어요.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잊고 살아요. 영희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 사람은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영희가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6개월 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영희 국밥 본사 간판이 걸렸습니다. 영희가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들 하세요. 영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 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국 가맹점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53개 가맹점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영희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상석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분기 실적 정말 훌륭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희가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지후와 마주쳤습니다. 20살이 된 지우는 키가 더 크고 어깨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지우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기획안 검토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사무실로 가자. 두 사람이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신규 가맹점 입지 분석이에요. 부산 쪽에 3곳 후보지가 있어요. 영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정리했네. 이번 후보지가 괜찮아 보여.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요.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왔고요. 고생 많다, 아들. 영희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6시 민준이 법무팀 사무실에서 나와 영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민준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법률 검토건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보고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악덕 가맹점 주건은 어떻게 됐어요? 계약 해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면 완료될 겁니다. 영희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회사가 탄탄해졌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될 줄. 영희 씨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민준 씨랑 지우가 있어서 가능했죠.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희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장학재단 개소식 있어요. 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죠.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장학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영희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 빚에 쪼들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청중석에서 환호 소리가 터졌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요일 아침 영희가 평상복을 입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1호점 국밥집 앞에 도착한 영희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낙지만 정갈한 주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사골을 꺼내 큰 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뽀얗게 끓어오르는 국물을 보며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직접 국밥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영희가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여 상인들 앞에 놓았습니다. 상인들이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역시 사장님이 끓이니까 맛이 달라요. 예전 그 맛 그대로네요. 상인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가 상인들 사이에 앉아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통장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 자리가 제 뿔이죠. 영희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모든 게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잘 되실 거예요. 영희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영희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영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통과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영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 자양분이었습니다. 영희가 주방솥 앞에 섰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영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나온 영희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희 국밥. 햇빛에 반짝이는 간판이 따뜻했습니다. 영희가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영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영희는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이영희는 남편의 파렴치한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식물인간이 되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영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악착같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치밀한 계획으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전국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장학재단까지 세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영희처럼 펄펄 끓는 뚝배기처럼 뜨겁게 당당하게 말이죠. 어떤 배신과 고난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옆집 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